2020학년도 이화여대의 논술은 논술 70%, 교과 30%의 반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논술 유형은 인문계도 2개 유형, 그리고 자연계도 1, 2, 2개 유형으로 나뉘어서 시험이 100분, 시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100분으로 토탈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일반 다른 논술 전형에서 보통 치르게 되는 시험 시간이고, 문항이 이제 세 문항이 나온다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험 시간 대비 좀 빠듯하게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제 요약하거나 비교하거나 제시문의 논거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인문 1 계열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활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최근 논술에서는 한동안은 영어 제시문이 사라졌다가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논술 전형에서 영어 제시문을 두는 학교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 영어 제시문은 보통 기본적인 우리 영어 교과 또 수능 특강의 어떤 수준의 그런 영어 독해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 2, 즉 사회과학 계열 를 전체 인문 2 계열로 설정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사회과학 계열의 논술은 도표와 통계 자료 분석 등이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을 나누어서 단과대학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논술을 치르게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경제 경상 또는 사회과학 계열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의 자료 분석 해석 능력을 보고자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의 분석을 두고 있는 그런 문항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요약이나 비교 논술을 하는 항목보다 점수 편차가 조금 크게 나는, 그러니까 응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항목에 대한 점수 결과 편차를 보면 조금 더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만큼 인문 계열에서는 이런 도표 그래프 해석 능력에 대한 문항이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본적인 논술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공략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통계 자료의 분석을 얼마나 간결, 명료,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논술 전형에서 계열별로 이제 두고 있는데 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인문 계열, 자연 계열 구분되어서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는데요.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랑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 중에 세계 영역 등급합 5 이내, 3합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계 모집은 세계합 6 이내, 3합 6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예과는 역시나 좀 높죠. 세계합 5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 4개 합 5 이내, 4개 합 5 이내, 거의 1등급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 학부인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3개 합 4 이내 또는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는 5 이내. 수학 나를 응시하는지 가를 응시하는지에 따라서 한 등급 정도 최저 기준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화여대에서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러니까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해서 보통 경쟁도 치열하고 등급컷도 치열한, 등급컷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뇌인지과학 전공 융합학부가 있죠. 그래서 이 학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5 이내로 수능 최저를 두고 있고요. 지금 수능 최저 기준에서 탐구 영역이 2개를 응시했을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점수가 좋은 한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문 논술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도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2외국어나 한문도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 점수가 그닥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럼 대체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지금 탐구 과목에서 상위 한 과목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 2019학년도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보다는 올해 조금 완화되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0학년도 이화여대 모의 논술은
크게 이제 3개 항목, 그 항목당 소항목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은 일단 제시문 가부터 바, 사까지 굉장히 많은 제시문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보여져요. 1번 문항은 제시문 가, 나, 다 3개 제시문을 활용해서 푸는 형태였는데 가와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고 해서 전체 40점, 배점이 들어가는 소항목 2개로 나뉘었죠. 그래서 1번은 이제 1번의 1번 소항목은 가의 나,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 나오는 나, 나, 둘 다 나죠. 그래서 이런 나를 서로 비교 분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다른지 비교 기준점을 두고 차이를 서술하면 되겠죠. 이게 20점, 또 가와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윤직원 영감을 각각 평가해라. 문학작품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즉 일제강점기에 어떤 자신의 영리에만 집착했던 그런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그래서 40점 전체 비중에서 각각 20점, 20점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라를 참고해서 마의 퓨전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퓨전에 대해 평가하시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는 주어졌어요. 즉 제시문 마에 나타나 있는 퓨전에 대한 개념, 이 퓨전에 대해서 인식의 구조 분석을 라를 근거로, 또 이런 인식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 근거로 삼았던 라의 관점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이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 되게 꼬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라를 토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라를 근거로 해서 마의 상황을 평가 분석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의 관점에서 마를 보라, 마를 해석해내라, 평가해내라, 분석해내라 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30점. 그 다음에 3번 제시문은 바제시문이 이제 영어 제시문이었었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리더와 제시문 4의 B국 사람들이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역시나 비교 논술이었죠. 그래서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논술이 이렇게 비교 논술이 나오는구나. 즉 비교만 잘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논술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의 지문들이 활용된다라는 특징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문학작품들에서도 이제 나왔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정약용의 이제 수호제기, 수필이죠. 그래서 정약용의 수호제기를 통해서 이제 큰 형이 그 집의 현판, 그러니까 이름을 수호제라고 붙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문학작품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고, 나의 내용도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고전 교과서에서 출제한 부분인데, 이제 역사에 대한 정의와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시문 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 작품, 우리나라 근대 문학 작품 중에 이제 태평천하에서 발췌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도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출제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열린사회와 신화라는 글의 발췌를 재구성한 내용이었는데, 인간 사회가 닫혀 있는 사회에서 점점 열린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제 열린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제시문이었었고, 그다음에 제시문 마 역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출제됐었던.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이런 제시문들이 사실 교과서 지문에서 발췌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난이도 있고 막 어렵다기보다는 언제 한번 배웠었던 지문들을 융합해서 내가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문 분석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 문화라는 현상이 창조냐 아니면
문화 고갈의 주범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문화 간 융합 현상을 통해서 이제 퓨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내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제시문 반은 영어 교과서에서 출제된 지문.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교과서라든지 수능 특강 교재의 난이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어 지문이 나올 때는요. 이것을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 키워드와 주제문을 먼저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맥락의 의미를 읽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가 이거를 좀 찾아내야 되지 일일이 정말 정확한 직독직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전체 의미를 빠르게 읽어서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의외로 영어 제시문에서 독해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풀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꼼꼼하게 다 직독직해 했다고 해서 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 제시문은 말 그대로 전체 주어진 키워드하고의 맥락을 찾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제시문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 빠르게 보는 것도 왜 그거 아시죠? 독해할 때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론을 암시하는 연결어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활용된 관용구라든지 이런 대화문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들, 예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르게 분석하는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교과서에 이제 유럽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제 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서 실제 자기 자신이 책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사례였었고요. 제시문 4는 독서와 문법에서 역시 출제됐었다. 그래서 국수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비슷한 국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얼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정보에 의해서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쉽게 형성하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시문 바 또는 제시문 라를 참고해서 분석하고 재평가하라. 그 다음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 비교,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0학년도 모의논술에서는 사실 딱히 반론 반박의 문제는 보이지는 않고 단순 비교의 문제기는 하나 우리가 가끔 내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시오 또는 반박하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한 분량 안에서 내용의 반복, 중복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즉 내가 반론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단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반론 반박하기 또는 비판하기의 논제를 풀 때 내가 반박해야 되는 상대방 제시문, 상대방 입장의 근거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이 어떠한 사고와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서 찾아내시고요. 전제되어 있는 사고, 즉 근거의 문제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비판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근거는 자신의 주장으로 이어지기에 사실 합당하지 않다라든지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네가 찾은 근거는 정치적인 문제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적합하지 않은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을 찾아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그게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근거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어서 비판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되어 있는 사고와 근거, 단순히 주장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그 주장에 나는 반대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논술이 논리성이 없는 것이고, 근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사례를 내가 들어주면 반박할 수 있겠죠.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 주장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쓰면 됩니다. 즉 글의 순서 흐름을 보면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입장을 먼저 들어주고 자기 입장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반박하고자 하는 제시문이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다음에 이런 이유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비판하고 반박해. 이렇게 내용이 흐르다 보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중복 반복이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제한 분량에서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의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 일단은 반박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글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장이 결론부로 나올 수 있게끔 글의 흐름을 잡아주시는 것이 논리성을 갖춘 글 한 편을 완성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제 유형에 맞춰서 내가 정해진 제한된 분량 안에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글의 흐름의 방향을 먼저 큰 틀에서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글을 짜보는, 글의 짜임새를 한번 먼저 갖춰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논술에 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